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비치는 존재의 숲입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로 진입하는 시간인데, 예도는 구스타프 클림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학 강좌 한 편을 열려고 합니다. 클림트. 봄이 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이 존재의 숲도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62번째 미학 강좌를 엽니다. 예도 TV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미학 강좌라고 하는 재생 목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60개 이상의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클림트에 대한 어떤 그 미학 세계에 한 전문가가 있어. 프랑스 미학자인데요. 이미 21세기 초반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질 네레라고 하는 미학자예요, 여러분.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썼는데, 얘도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에 조금 참조를 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얘도 강의의 어떤 그 미학의 어떤 특징은 얘도만의 어떤 클래스가 또 있겠죠, 그죠? 철학적인 클래스가 나타나겠죠, 그죠? 오늘 강의는 또 아주 긴 독감으로부터 이제 풀려난 소르본 형님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빈 프로이트와 클림트가 있었죠, 그죠? 19세기 중반에. 그리고 20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클림트. 거의 프로이트와 같은 세대죠. 프로이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는 것 뿐이야. 독특하게도 클림트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축소시키면 무의식의 세계에 탁월한 표현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클림트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도 강의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예술가의 가장 큰 고통은 그죠? 이 사회의 법질서, 낙관적으로 보면은 상징계의 어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예술가는 거기에 그치면 예술가가 아니죠. 예술가는 어찌되었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실제계를 보여주어야 그가 예술가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시장 논리에 충실하게 따라가도 그는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어떤 대립관계, 그죠? 이런 것들이 클림트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분리파 운동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클림트 이전의 예술가들과 클림트 자신의 시대의 예술가들을 나누는 그런 분리파가 아니야. 이것은
기존 질서의 주인들이 부르주아 보수주의자들, 그죠? 그들이 바라는 그런 예술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술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클림트의 분리파 운동의 핵심적인 모토예요. 모든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는 자유를 달라. 이것은 상징계의 질서가 이해하는 데에 맞추어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까지 들어가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드가 생각나죠, 그죠? 문학에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자기의 예술의 세계를 표현해야 되는 이 진퇴양난을 모든 예술가들은, 대가들은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맞추면은 그 시장이 요청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예술가는 여기에 굴복하면 절대 예술가가 아니야. 클림트 역시도 상징계의 질서, 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술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창조적이고,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거죠,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어떤 고독한 길을 갔던 그러한 대가였어요. 이 갈등을 분리파 운동을 통하여, 그죠, 극복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독한 거야, 예술가는. 이것은 그가 비엔나 대학교, 그죠, 의 천장화를 3편을 그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필로소피예요, 철학이에요. 두 번째가 메디친, 의학이에요. 세 번째가 유리스 프루덴츠, 법학이라고 하는. 이게 벌써 상징계의 질서가 요청하는 제목이에요.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법학은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아버지의 이름이잖아, 그죠? 그런데 철학은 뭐예요? 이성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잡는 그런 거를 요청했는데, 이 세 개의 제목으로, 물론 두 편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불타서 남아있지 않아. 그냥 사진으로만 전해지는데, 가히혁명적이에요. 이 3편만 봐도 클림트의 어떤 그 대단한 예술가의 강한 기질을 볼 수가 있어.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철학은 이성의 원리로 상징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그죠,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법학도 어떤 치료라든지 위생에 근거하여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하이에나, 위생의 신에게 뻑큐를 날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그죠? 법질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 편의 그림으로 그는 비엔나로부터 엄청난 기존 질서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 프랑스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정작 자기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대부분 다가 프로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 응?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욕망, 다시 말하면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욕망, 이 무의식이죠. 그죠? 그것을 통하여 법학과 철학과, 그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은 이렇게 가지 않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 중심의 철학이 지배를 했잖아. 거기에 뻑큐를 날려. 쇼펜하우어, 니체는 예외겠지만, 그죠? 질서 좋아하는 아버지의 이름, 이성의 원리, 병든 인간을 치료한다. 거기에 앞서 있는 게 바로 의지의 작용이다.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러한 근원에 놓여 있는 그 성적인 어떤 바다와 같은 신화의 기원을 표현하는, 인간의 근원을 표현하는. 실제로 클림트는 프로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성이론의 세 편의 논문,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 그걸 읽고, 여기에서는 타나토스 이론은 조금 덜 나타나죠. 그죠? 그것은 그 이후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 문명 속의 불만, 이쪽으로 가면서 더 확고해지는데, 어찌되었건 이 작품을 읽고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어떤 충돌, 이것이 법학과 철학과 이성의 원리에 작동하는 철학, 법질서, 그 다음에 의학,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인간의 어떤 근원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친다면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엔나 부르주아들은, 그죠, 이미 세기 말을 이야기하면서 니체가 이미 데카당스의 철학을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 시대의 부르주아들은 이중적 삶을 살았어. 겉으로는 뭐야? 윤리를 주장하면서, 도덕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도덕과 윤리는 그냥 허례허식적인 그런 거. 그러면서 안 보는 데서는 사랑에 목말라서 은밀한 연애 관계를 형성하고, 쉽게 말하면 데카당스의 표변을 보여주었던 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어요.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고 이런 보수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비엔나 대학의 천장화가 그려졌을 때 엄청난 철퇴를 날렸다고. 이런 부도덕한 그림을
학문의 전당에다가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법학과 의학과 철학이 이런 성적인 어떤 무아지경으로 표현되고 이 질서를 뒤흔드는 어떤 어두움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심 클림트가 이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표현해 주기를 바랬어요. 이들은 기존 질서의 주인들은 그걸 원했어. 그런데 클림트는 끝까지 뻑큐를 날려. 뭐야? 그게 인간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냐? 그게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기원에 있는 그래서 그의 작품은 여성이 주인공이다. 거의 어머니를 그려도 어머니는 탄생의 기원에 있잖아. 탄생은 어떤 그게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여성을 그릴 때도 이것은 언제나 생명의 기원에 가 있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계는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어떤 대립에 의하여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의지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했고 니체의 디오니소스를 그대로 표현한. 그래서 그는 음악도 좋아. 베토벤, 모차르트, 그 다음에 또 슈베르트, 이런 음악의 대가들을 또한 표현하기도 했죠. 그죠? 그게 독특한 예술 기법 중에 금세공과 같은 황금빛도 막 들어가잖아. 그죠? 아버지가 금세공사이기도 했지만은 마치 중세의 어떤 비잔틴 시대에 그죠? 성화에 나타나는 황금빛을 연상시키는 그런 걸로 인간의 강렬한 무의식의 세계에 생명을 표현했다. 이 말. 갈등, 모순, 불안,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고 그냥 상징계의 질서가 요청하는 그런 것에 예술이 끝난다면 예술은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술은 언제나 상징계의 질서를 해체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통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윤리 너머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 너머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예술가야, 여러분. 언제나 타부를 깨는 게 예술가야. 바다의 에로티즘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때로는 그림에서 성스러움도 나타나. 그죠? 생명의 기원을 표현하고 그것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의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여성이 주인공.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풍경화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예도가 소르본 형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데 그 생명을 그냥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갈등, 무의식의 영역, 상징계가 억압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거의 그대로 표현했어. 유디트라고 하는 그 그림에도 이 유디트는 유대 전통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약 성성에 나타나는 인물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잖아. 그때에 아수르의 장군을 유혹하여 그의 목을 베고 나라를 구하는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유디트의 그림에는 상당히 매혹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나라를 구한다. 그것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대제국의 장군을, 그죠? 장군의 목을 따서 들고 있는 그 장면. 가히 독특한 방식의 기법으로 유디트를 표현하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생명의 기원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어. 비엔나의 레오폴드 박물관에, 그죠? 미술관에 많은 클림트의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 한쪽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막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진 생명을 표현하는 여성과 나체의 여성들, 막 아이와 막 이렇게 강렬한 색을 통해 표현되는 이 에로스의 장면이 있고, 다른 쪽에는 죽음을 표현해. 죽음은 주로 해골로 표현돼. 그 어두움의 장면, 타나토스의 어떤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인간의 어떤 삶의 근원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약동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강한 어떤 불화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장면, 그림의 장면 안에서 절반은 죽음을 표현하고 있고 절반은 뭐야? 생명을 표현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뭐야? 위대한 거야, 여러분. 예도가 니체 강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잖아. 이 순간이 소중한 거는 언젠가 이 순간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거야, 그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근접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생명의 기원에는 언제나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었어. 그것은 성스러움과 맞닿아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생명의 약동을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생명의 지속을 약속하는, 그게 바로 여성의 아름다움. 실제로 클림트는 그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어, 그죠? 그것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클림트는 일평생, 그죠? 그 작품 세계 자체가 판무파탈과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잖아.
일평생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대. 뭐 그런 여성을 만났으면 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나 결혼은 안 했지만 많은 여성들과 그죠 사랑을 나누고, 죽고 나서 그 클림트의 아들이라고 그죠, 그게 사생아지,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통하여 낳은 아이들이 14명이나 될 정도로 그런 실제로 그 에로스의 사랑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예술가였어. 또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작품 전체를 보면은 성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생명 창조와 그죠, 어떤 삶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열정, 거기에는 사랑의 어떤 황홀경도 함께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중후기로 가면서 여러분 그의 풍경화 봐봐. 사실은 예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그의 어떤 그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무의식의 힘의 그림들, 그것보다는 이게 봄이 오니까 이게 세계가 다 초록빛으로 조금씩 변하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연환경 속에서 주변에 산책을 하든 등산을 가든 그걸 볼 수가 있잖아. 이 초록빛을 보면서 클림트의 그림이 생각이 났던 거야. 이런 그림들도 예도는 소르본네 형님의 어떤 그 페북에서 보고 또 이쪽으로 와가 또 확인하면서 보고 뭐 이랬는데, 그의 풍경화는 인간이 사라졌고 인간이 없어.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게 프로이트의 이 꿈의 세계를 탁월하게 표현한 자였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의 그림은 표면적인 어떤 그 처리가 결코 세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정말 세밀해요. 그러면서도 인간 내면의 무의식의 어떤 힘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풍경화를 보면 인간이 사라져버려. 인간이 없어. 어떤 오스트리아 농가의 어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길이 있고, 보면 이 녹색으로 표현된 어떤 그 그림들 한번 봐봐. 우리의 꿈의 세계,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특히 봄에 새로 피는 실록들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탁월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기에는 인간이 들어오지 않아.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리비도적인 성적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는 자연세계, 집, 이런 것들만 있어. 호수,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이 초록빛으로 보여지는 생명 자체에 약동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죠, 그죠? 이게 바로 클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림트의 예술 세계는 그냥 어떤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 그것이 어떤 인간의 성적인 이런 걸로 국한되지 않아. 존재론적으로 생명 자체의 약동을 그죠 탁월하게 표현한 거야. 응? 상당히 관조적이죠. 정말 아름다워, 그죠? 풍경화를 보면 또 다른 클림트가 나타나는 것 같아. 응? 클림트가 그린 그 풍경화, 자연의 아름다움,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어떤 농촌의 경치들, 그것은 우리가 꿈속에서 본 어떤 유토피아, 우리의 어린 시절의 어떤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말년으로 가면서 클림트는 죽음과 삶을, 인간의 어떤 사랑, 거기에서 나타나는 갈등, 불안한 실존,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간의 기원,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풍경화는 상당히 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성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미학이야. 그러니까 클림트의 예술 세계는 뭐야? 인간이 포함된 탄생에서는 뭐야? 상당히 죽음과 생명의 갈등, 무의식의 영역의 힘, 인간의 본능,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원, 바다의 물고기와 더불어 있는 여성의 생명력, 어머니가 되기 이전의 여성의 관능적 미,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데 이제 풍경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적 명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관조적이고 자연 세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생명 자체의 미학, 이 점에서 해결적으로 보면은 어떤 죽음과 삶의 갈등을 이런 풍경화를 통하여, 그죠? 생명 자체로 통합되는 그러한 종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거죠. 예술가는 자기의 예술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클림트는 그를 공격하는 도덕주의자, 어떤 철학의 이성의 질서를 주장하는 철학자들, 의학자들, 부르주아 보수주의자들, 뿌띠 부르주아들을 향하여 뻑큐를 날렸어. 그들이 어떤 그가 비엔나 대학교에 세 가지 제목의 작품, 철학, 의학, 법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그림을 그들이 요청하는 기존 질서의 어떤 학문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내심 생각했는데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 사랑의 작품을 그린 게 바로 클림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야. 사드가 기존 질서를 향하여 뻑큐를 날리면서 뒤에 가서는 다 하는 이 위선자들, 우리는 하면 안 되나?
클림트도 그랬던 거예요. 뒤에 가서는 그렇게 윤리를 주장하고 도덕을 주장하는 새끼들이 뒤에 가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걸 저급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냥 가면을 확 뺏겨서 자기의 예술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위선자들아 봐라. 이게 근원 아니냐? 이게 학문보다 앞서 있는 근원이 아니냐?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본능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징계의 질서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술가는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계의 금기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헤르만 헤세가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였어, 그죠? 골드문트와 나르치스와의 그 마지막 대화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어떤 기존의 가치를 깨트리면서 또 다른 성스러움 너머의 성스러움을 보게 하는 예술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포르노적이다라고 니네들이 비난하는 그것을 니네들은 왜 동경하냐? 그래서 클림트는 역시 탁월한 예술가야, 그죠? 그러니까 서구의 신화의 이름들을 빌려서, 그죠? 그게 그리스 신화의 이름들을 빌려서 기존 질서의 학문을 해체해버려. 문화적 가치를 해체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해체를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예술은. 이게 대단한 거야, 그죠? 니체와 유사해, 이 점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과 아니면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작품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그게 성서에 나오는 인물도 주인공으로 삼잖아. 삼으면서 그 기법을 변화시켜서 그 상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문화가 꽁꽁 감추고 억압했던 것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문화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예술가예요,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클림트의 작품들을 한번 보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이 감추고 있는 무의식 속에 꽁꽁 감춰놓은 것을 거울처럼 보듯이 보여주는, 충격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워. 이게 바로 예술의 위대한 미학적 효과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클림트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기원을 생각할 수 있어. 우리의 삶에는 빛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어. 확실히 서구의 어떤 이 예술은, 그죠? 이런 사조들과 함께 가는 거야, 철학과. 그 클림트의 세계에는 프로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빛만을 생각해. 그래서 어두움은 그냥 우리가 억압해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해.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은
어두움에 무의식의 내면을 감추고 있다. 삶에는 언제나 죽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단지 불랑소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바깥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바깥의 것이 우리의 빛의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다가 아니라 무의식의 충동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의 전체적인 그 사유를 인간 내면의 열정과 갈등과 불화와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탁월하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클림트의 작품들을 보시면 그죠? 아, 정말 철학과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아, 클림트의 그 풍경화는 거죠. 언제 봐도 어떤 우리의 잃어버린 꿈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채로 그죠. 우리를 유혹해. 항상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생명의 강한 약동과 더불어서 잔잔한 우아함,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 세계는 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침묵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그런 감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는 곧 하이데거와 니체 1차 자료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주스!